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특검 제도 도입 이래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처음인데요. 정치권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을 놓고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 문진석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당당 토론에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3부에선 한미 관세 협상 핵심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9월 17일 수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는 승부수까지 던졌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구속됐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성동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특검 출범 이후 현역 국회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이 자신에게 찬성표를 찍어달라면서 이 권성동 의원이 결백함을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는데 이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영장심사에서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인 이모 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확보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통일교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한학자 통일교 총재 오늘 오전 10시에 특검에 사진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지금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 어제도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고 했는데요. 이 오선의 박지원 의원도 자신이 이제 국회 법사위 경력 16년 동안 사법부를 옹호해 왔지만 지금은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는 게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민주당 박상혁 원내 수통수석 부대표도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5월 이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총공세에 나선 겁니다. 대통령실은 진화에 나섰죠? 예, 어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갑자기 이제 기자들과 좀 만났습니다. 이 여권에서 제기된 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이 힘을 싣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좀 선긋기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비슷한 시각 그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권력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이고 시험을 받든 선거를 통해서 표를 얻었든 잠시 위탁받은 것이고 대리하는 것이라며 이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좀 이렇게 명시하진 않았지만 지금 입법부와 사법부 등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반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되는데 일각에선 우회적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결정했죠? 예,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는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게 다음 달 6일 추석을 앞두고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이 대여 투쟁을 더는 늦출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많았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네요. 예, 이제 그 보통 상임위 간사는 각 당이 지정하면 큰 절차 없이 이제 선임이 되는데 그랬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물러난 다음에 민주당이 육선 중진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세웁니다.
민주당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서 오선 중진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나경원 의원이 상임위에서 간사로 계속 역할을 못했는데 드디어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이 정식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제 몇 가지 그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는데 첫 번째는 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등 내란을 옹호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거고 두 번째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 검찰이 나 의원에게 최근에 이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좀 이해관계가 있다 이런 거고 세 번째는 지금 나경원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춘천지방법원장입니다. 이제 피감기관인데 이것 때문에 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이런 이유로 간사 선임에 좀 반대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 반발했겠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는 호선하게 돼 있는 국회법을 들어서 간사 선출은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하는 게 관행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간사 선임안을 무기명 투표에 붙였고 국민의힘 의원들 결국 퇴장을 했거든요. 투표수 10표, 반대 10표로 이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상임위 간사 선임안이 표결에 붙여져 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선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면서 간사 선임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가 확정됐습니다. 예, 국정기획위원회가 이 123대 국정과제를 마련해 보고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어제 주재하면서 거의 원안대로 확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판 삼아 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1호 과제가 헌법 개정, 개헌입니다. 정부는 개헌 기대 효과로 비상계엄 이후 훼손된 헌법 정신 복원으로 헌정체제에 대한 국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 분권 강화와 이 다양한 기본권 보장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 이렇게 말을 밝혔습니다. 이 향후 로드맵으로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네요. 예, 지금 코스피 지수가 전날보다 1.24% 오른 이 3,449.6위로 어제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한 건데요. 이 5거래일 연속 최고점을 지금 계속 갈아치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 7,032억 원과 785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 개인은 나홀로 1조 7,639억 원을 순매도했는데 특히 외국인은 지난 2일부터 어제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6조 원 이상 좀 순매수를 한 겁니다. 집중적으로 사들인 종목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이 대형 반도체주입니다. 이 증권가에선 미국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의 호실적 발표 이후 AI 인프라 투자 수요가 견조하다 이런 점이 확인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황 수혜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 밖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시티 장악을 위한 지상전에 돌입했어요. 예,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16일 가자지구 북부 중심지 가자시티 장악을 위한 지상작전에 돌입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자신에 대한 부패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해서 가자시티에서 집중적인 작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도 SNS에서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의 하마스 기반 시설을 파괴하기 시작했다면서 가자시티는 위험한 교전 지역이다. 이곳에 머무르는 곳은 위험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시티 이 주민들에게 안전을 위해 이미 도시를 떠난 주민 40% 이상의 행렬에 동참하라. 그러니까 떠나라는 얘기죠. 그렇게 촉구했고요. 지금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주민 100만 명 중 약 35만 명이 다른 지역으로 대피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밤새 공습으로 가자시티에서만 37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네타냐후 총리는 이 중요한 일이 발생하는 중이라면서 자신의 법정 증언 의무를 면제해달라고 또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이어집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빗길인 곳이 있습니다. 특히 전북 군산과 충남 부력에 호우주의보 내려져 있고요. 오늘 전국에 가끔 비가 오는데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부 중심으로 출근 시간대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오후까지 지금 말씀드린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집중이 되겠습니다. 경북권은 오후, 제주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강수가 거세지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 전국이 10에서 80mm, 많은 곳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부가 100mm 이상입니다. 오늘 밤에 비가 대부분 그칠 텐데요.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는 내일도 비 예보가 있고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또 전국에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내리고 나면 낮 기온, 아침 기온 모두 대부분 내려가겠습니다. 일부 전남과 경상권,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오늘도 발효 중인 가운데 무덥겠습니다. 오늘 제주가 33도까지 오르겠고 대구와 부산이 32, 광주 29도 등을 보이겠고 강릉은 25도, 서울은 현재 기온 23.6도인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4도로 지금 기온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은 오늘부터 낮 기온이 앞으로 26도 안팎을 쭉 이어갈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도 이제 대부분 토요일까지 비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이 비가 지나고 나면 대부분 누그러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3.6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가 알려드립니다. 네, 어젯밤 9시 17분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마성터널 안에서는 버스 관련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도 1, 2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마성터널이 전면 통제되고 있는데요. 미리 차로 변경하셔서 3, 4, 5차로를 지날 수 있는 마성터널을 이용하셔야겠습니다. 이전 구간에서는 서창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사이와 또 반월터널에서 동수원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 호법분기점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 강원권 문막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동양평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오산 부근 사고는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기흥에서 수원 사이와 또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적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 문진석 의원 전화 연결해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문진석입니다. 어젯밤 전해진 속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통일교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강원랜드 인사 청탁 비리에서는 빠져나왔지만 이번에는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네, 법원에서는 휴대전화 교체, 차명폰 이런 차명폰 사용이라든가 남겨진 메모가 결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보통 숨길 것이 없으면 휴대폰 교체나 차명폰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명폰 사용이라는 것은 보통 사기꾼들이나 이렇게 사용하는 핸드폰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인이 왜 차명폰을 사용하는지 알 수 없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증거인멸 우려로 연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다 라면서 특검의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정치적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범죄 혐의를 정치 탄압으로 이렇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싸워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페이스북에. 그런 게 다 정치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대부분 하는 레토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 본격화될 텐데 주목하시는 부분 혹시 있을까요? 아직 정치인들에 대한 내란과 관련한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네.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라든가 네. 거기에 관련돼 있는 지도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현희 3대 특검 종합대응 총괄위원장은 더 나아가서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을 다룰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필요성에 공감하시나요? 아직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주장이 힘을 받게 된 것은 사실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씨 범죄 혐의는 너무 방대하고 그 조직적이라는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게 관련된 특별 재판부란 표현을 쓰게 되면 유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전담 재판부를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윤석열과 김건희 두 부부들 수사에 대한 태도를 보면 굉장히 비협조적이거든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기현 판사들도 사실은 불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에 당내에서도 공감이 있고 그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군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어느 정도 의견이 다 모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때가 되면 도입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사법부는 네.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부가 독립을 주장하기 이전에 잘못된 과거의 판결이라든가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고 자정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자꾸 사법부 독립이라든가 이현이라든가 이런 정치적 주장을 내놓는 것은 그야말로 사실은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가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라든가 도입의 필요성을 더 오히려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강론을 하나 좀 살펴볼게요. 이게 네.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가 법원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지적을 합니다. 네, 네. 그 후보 추천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판사회의, 대한변협, 국회 이렇게 각각 네. 3명씩이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 정치권이 참여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 추천, 정치권의 추천은 배제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좀 이 부분에 대한 조정, 그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던데. 네, 네, 네. 이것도 좀 그런 주장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논란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재판부의 특성을 살려나가는 그런 입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추진하되 거기에서 위헌 논란을 자꾸 제기하니까 그 부분은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 실제 네. 재판을 했다가 나중에 재판부 구성 자체가 무효라든지 위헌이 나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는 좀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네,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법률로 이렇게 정하게 헌법에 나와 있거든요. 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다만 그 여러 가지 강론에 있어서 위헌적 요소는 제거해 나가면 위헌 논란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법률로 정한다는 부분은 법원조직법을 좀 개정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형사 내란 전담 재판부를 중앙지법 32부라든가 33부로 이런 식으로 둘 수 있는 것이 법률로 가능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헌법에 위헌 논란 소지는 없다. 위헌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가사재판부라든가 군사법원도 다 이게
법률로 정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사 일만 전담하는 재판부가 가사재판부고, 네. 군사법원 마찬가지로 군사에 관련된 것만 재판한 법원이 군사법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은 가능하다,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주장의 기저에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기현 판사에 대한 불신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지면 지기현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기현 판사를 배제한다라기보다는 그 재판이 이제 내란 전담 재판으로 넘어갈 수는 있겠죠. 재판 자체가. 재판 업무가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기현 판사는 배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인의 개인적 어떤 도덕적 흠결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말도 안 되는 법리로 석방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불신이 높습니다. 재판 속도도 느리고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비하면 6배 느리다는 거 아닙니까, 속도가? 재판 속도.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1월 17일 날이 이제 구속 만기일인데 그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윤석열이 다시 석방될 수 있다. 이런 국민적 우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도 재판을 신속하게 하고 지기현 같은 분들은 감찰을 지금 한 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도 아직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지기현 재판을 계속 고소하고 있는 게 이게 바로 국민들한테 엄청난 불신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정 노력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그게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좀 묻겠습니다. 이게 그 민주당에서 그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면 예를 들면 대법원장 사퇴 카드 이 정도까지 굳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사과를 해야 됩니다. 국민적 사과. 네. 과거에 가장 최근에 이재명 후보 죽이기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파기환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사과, 해명과 사과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 석방에 대한 이거 어느 누구도 법조인들도 동의하지 않고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판결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바이든 날리면 재판 결과 보면서 정말 사법부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그런 정말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형편없는 재판이었거든요. 네. 네, 이런 재판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판결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사과와 다짐을 하는 것이 자정 노력의 첫 번째고 사실은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도 사법부가 먼저 제안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특수한 내란이 한 명의 어떤 움직임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조직적이고 굉장히 광범위한 진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담 재판부를 두는 것이 맞다. 이러면서 사법부가 사실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한다면 사법부 신뢰뿐만이 아니고 이런 국민들의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가 국정농단 재판부라든가 이런 주장들이 나오지 않았겠죠. 그런 사법부의 모든 것은 사법부에 달려 있고 지금까지 사법부가 그런 노력들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지만이 지금 이 사법부의 잘못된 부분들이 자정 능력을 회복하는 출발이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거든요. 의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시는 상황들 사실 네. 예전에 좀 있었던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왜 네. 지금 이 같은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는 건가요? 최근에 법관회의에서 저희들은 법원장 회의 하고 법원장 회의도 봤는데 네. 법원장 회의에서 나온 얘기 과거에 대한 사법부 불신에 대한 본인들의 자정 노력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고 최근에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혼 소지가 있다 이런 사실은 대법원장이 정치적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사법부가 이대로 이렇게 가서는 정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조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론이 더 불이 붙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5대 과제에 대해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서 좀 우려를 표명한 게 이게 좀 트리거가 된 건가요? 그것도 있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전담 재판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혼 소지가 있다는 주장들이 알려졌고 이게 이제 같이 이 상승장을 일으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사퇴를 하지 않으면 탄핵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당 입장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네. 나중에 이제 추이를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탄핵까지 당내에 탄핵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지금은 조희대 사퇴를 주장할 때지 탄핵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퇴의 데드라인이 혹시 있을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이런 부분들이 여론에 미칠 영향은 의원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론에 미칠 영향은 다소 부정적 여론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법부를 개혁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다 보고요. 네. 사법부의 자정 능력을 회복시키는 일도 중요하고 사법 개혁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동안 사법 개혁이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관들도 뭔가 좀 국민들하고 다르다는 이런 우월의식, 현민의식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정도까지 의심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동안 검찰개혁은 70년 이상 검찰이 유지됐던 검찰개혁은 시작이 됐지만 이제는 사법개혁을 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모두 다 이 당론 차원은 아직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당론으로 아직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당내 상당한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의 반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조희대 사퇴론에 대해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힌 뒤에 부연하는 과정에서 나온 원칙적 공감이라는 표현에 대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국민의힘이야 무조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보는데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대변인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경강부회다, 지나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어제 좀 정리를 했어요. 대법원장 거치 논의한 바도 없고 논의 계획도 없다. 네네. 선을 좀 그었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검찰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네네. 나경원 의원은 낫바루라는 이름으로 폭력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면서 빠루, 이게 쇠지렛대죠. 빠루는 민주당과 경호처가 들었고 문틈으로 들어온 걸 압수한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혹시 바로잡을 부분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당시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빠루를 압수한 영상인지 자기가 빠루를 들고 속된 말로 설쳐대는 영상인지는 국민들이 잘 알 것이라고 보고요. 네. 영상이 있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의원가 사무실 점거한 것도 사실이고 최혜배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나경원 의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피할 수도 없고 빠루를 들고 선동한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영상에? 그것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 오랫동안 6년 동안 이 진행이 됐는데 네.
이것도 사실 비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부결권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법사위 간사 문제는 뭐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려고 했으나 네. 사실은 이 나경원 의원이 최근에 또 법사위 의원하면서 엄청난 그 망언들을 이어갔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다라는 이런 망언들, 뭐 초선 비하 발언은 뭐 고사하고도요. 이런 망언들을 하는데 더 이상 간사로 선임하게 되면 이 사사건건 부딪힐 것이고 법사위 의사 진행이 쉽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간사를 부결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관행과는 많이 다릅니다. 국회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했던 것 때문에 사실은 국민적 불신을 많이 받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인권위 비상임위원들 네. 추천이 있었는데 관행적으로 여야가 묵인해주고 동조해주는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 비상임위원들의 이력을 보면 도저히 인권위원으로 활동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거든요. 다만 그 관행대로였다면 우리도 동의를 해줘야 할 텐데 관행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결국 불신받는 일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모든 결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야 된다. 국회도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야 대치 속에서도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 돌아가게 되나요? 네, 금요일 날 아마 3+3의 회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당의 정책의장과 원내 수석, 정책 수석, 그다음에 정책위 수석 이렇게 3명. 그러니까 우리 당의 3분, 국민의힘의 3분, 6분이 만나서 공통 공약이라든가 공통 입법 문제라든가 이런 걸 논의한 다음에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여야 원내대표는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원내대표가 합류하게 되면 사실은 이런 거 굉장히 실무적인 일들 아닙니까? 실무적인 일들인데 정치적인 일로 비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책위장 선에서 뭔가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네. 노상원 수첩에 관한 그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 이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친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해서는 안 될 그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데 뭐 우리 당의 사과뿐만이 아니고 국회의장님도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대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국회의장도 사과해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과하지 않는 모습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끼리 그런 분과 같이 마주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려는 됐다고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정치화되면 안 된다. 네. 실무 협상단이 정치화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책의장을 탑으로 하고 3+3 회동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도 있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미 구금 사태 주요 쟁점이었는데 주목한 대목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 한국인 구금 사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해서 이게 수습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관세 협상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국익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일이라 아직도 관세 협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얼마나 발빠르게 대응했습니까? 이거는 우리 정부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미국 정부가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미국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가 잘못했다, 무능하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야당도 좀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이런 말은 용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미 국무부 크리스토퍼 랜다 부장관은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사실은. 예.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이번 우리 대한민국 국민 구금 사태를 두고 미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우리 당도 사실은 미국 측의 항의와 함께 향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외교 문제는 여야가 함께 목소리를 내주는 게 정상일 텐데 마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뭐 물 만난 듯이 정부를 공격해야 되는 것은 독후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 문진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1부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볼륨을 높여요 DJ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오늘은 태섭님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저는 척수장애를 갖고 있어서 움직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여행을 자주 다니지 못했죠. 그러다가 며칠 전 처음으로 전라북도 전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먼 이동이 걱정됐지만 장애인 편의 차량과 시설을 이용하니 훨씬 수월했어요. 전주 여행 마지막 날 가족들과 사진 한 장을 찍었는데요. 이 사진 한 장은 영원히 제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7시 30분을 기해서 경기 연천군과 인천 옹진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부를 중심으로 오후까지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의 경우 주로 오늘 낮까지 강한 빗줄기가 집중되고 경북권은 오후에, 제주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강수 강도가 거세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전국이 10에서 80mm로 지역 차이가 크겠고 많은 곳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부, 현재 호특보 지역인 곳도 있는데요. 100mm 이상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비는 밤에 차츰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강원 영동, 남부지방, 제주에 비가 예보됐고요. 모레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토요일 비가 그치고 나면 대부분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이 더 꺾이겠습니다. 일부 전남과 경상권, 제주는 오늘도 덥습니다. 폭염특보 지역들이고요.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제주가 오늘 33도까지 오르고 대구와 부산이 32, 광주 29도까지 오르는 반면 세종시가 27도, 강릉은 25도에 그치겠고요. 서울은 현재 기온과 비슷하게 24도의 낮 기온에 머물겠습니다. 토요일 오전까지 비가 자주 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남부지방이 더위도 좀 꺾이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 토론 시간입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젯밤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인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 의원님? 예, 구속 자체보다도 혐의 사실 자체가 이 정치와 종교의 이 불법적인 유착 이런 혐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충격적이고 국가 운영 체제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구속 여부는 법원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판단한 내용이라고 보지만 그 혐의 사실이 충격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좀 더 중하게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은? 네, 권 의원은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본인도 찬성 투표를 해서 법정에 나간 바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본인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고 당당하게 임하겠다라는 뜻을 표현을 했고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말로만 했지 실제 이거를 옮긴 사람은 없는데 그렇게 실제 실행을 했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게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구금하는 절차적 조치이지 이게 곧장 유죄 판결을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과거 권성동 의원이 똑같은 이런 비슷한 사례가 문재인 정권 때 있었는데 그때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다 무죄를 받아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히려 권성동 의원이 이 완강한 부정을 했던 부분 이 부분이 오히려 증거인멸의 의심을 사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특검이 이 사건을 죄질이 불량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질의 무거움 그다음에 또 추가 의혹이 또 있습니다.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 그리고 또 교인들을 대거 입당해서 이제 권성동 의원을 지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작업들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두 개가 같이 어우러져서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권성동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번 구속이 정치 탄압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좀 전에 우리 권칠승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입당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을 핑계로 저희 당이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느라고 당직자들이 다 지도부고 실무진들이고 자리를 비웠을 때 당사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특검이 전체 명단을 당원 명단을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원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주민번호라든지 주소 그다음에 전화번호,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돈을 내는지 금융정보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전체를 다 요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빌미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 야당의 근간이 되는 것을 다 완전 본진을 다 이렇게 가져가려고 했던 시도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빈집털이 그런 선상에서 소위 야당 말살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반드시 이 사람들은 핵심적으로 주동인물이기 때문에 이 핵심이고 당원일 거라고 해서 특검 쪽에서 내밀었던 인물들이 있거든요. 네. 두 자릿수를 내밀었는데 그중에 한 명도 당원 명부에 없었던 것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 탄압, 야당 말살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당원 명부 문제는 당원 명부의 일치 여부만 확인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것은 조금 지나친 걱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엄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권성동 의원 본인도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누차 이야기를 해왔고 본인이 결백하다고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이제 법정에서 당당하게 가리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당대표, 법사위원장까지 나서는 총공세 수준인데 왜 지금 이렇게 사퇴 촉구에 나서고 있는지 배경은요? 최근 이 논란은 제가 볼 때는 법원이 이제 정치권 논란의 한복판에서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조희대 대법관이 윤석열 파면 직후에 한덕수 총리를 만나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 뭐 이런 취지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질의.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건가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건 심각한 사법농단이죠. 그다음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법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말 법을 지키는 그 최전선에 있는 기관장으로서 아무런 입장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내부에서는 계엄을 옹호하는 거 아니냐라는 내부 비판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행태, 그다음에 또 지금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의 재판 행태, 뭐 잘 아시다시피 그 구속기한을 시간으로 계산한 정말 유례 없는 희한한 방식으로 내란 사범을 석방해 주는 거. 그리고 지금도 뭐 재판을 하면서 뭐 휴가는 다 가고 또 뭐 2주일 동안 뭐 재판을 안 열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뭐 민변이나 이런 데서 모니터하는 쪽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MC 하듯이 재판을 한다 뭐 이런 비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와 분노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법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그 공직선거 사건을 소부에 있던 것을 전원합의체로 넘겨서 9일 만에, 제가 기억으로 9일 만입니다. 9일 만에 이제 판결을 해버리는. 그래서 실제로 기록을 6만 쪽의 기록을 볼 수 있는 시간이 한 이틀 정도밖에 없었다. 뭐 이런 비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한 어떤 본인의 입장, 사과 이런 게 전제되지 않고 지금의 이 논란들이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같은 압박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일단 국회에서 지금 완전히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입법 독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여야 협의로 또는 합의로 모든 의사 일정이나 법안을 결정을 했다면 지금은 뭐 제1야당도 무시하고 심지어는 여야가 합의한 것도 당내에서 없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특검이나 이런 거는 여야가 합의하고 기자들 앞에 국민들 앞에 이렇게 여야가 합의했다라고 한 것까지 엎으면서 그냥 일방적인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권력까지 쥐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인사들로 국무위원들을 구성하며 정과 22범의 국무위원을 구성하는 등 사실상 입법부와 행정부는 소나기에 넣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영역인 사법부까지도 이제 소위 독재를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압도적 다수 의석이면 뭐든지 할 수 있고 기존 질서도 필요 없다는 인식하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트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찍어내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장 찍어내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이렇게 판사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막 그만두게 하는 이런 행위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특별 재판부, 전담 재판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법원의 큰 틀을 흔드는 거죠. 그래서 이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12개 혐의 5개 재판이 종료가 된 상태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상태고
사이 공범들의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재판을 멈췄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리스크는 남아 있고 임기 이후에도 사실 마지막 3심의 보루일 수 있는 이 대법관들을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결국은 이 안전장치를 해주려는 그런 의도로 진행되는 큰 틀에서의 사법 장악, 사법부까지의 독재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좀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민주당의 사법개혁 5대 과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법원장 회의가 열렸어요. 그 부분에 대한 좀 우려를 표명한 것. 이 부분도 지금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요?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네. 지금 뭐 사법부에 계시는 법관들이 평생 남의 잘잘못을 가리는 일을 하셨는데 지금은 본인들의 잘잘못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김희정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뭐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거 이런 게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그 말씀도 많이 있는데요. 시중에 그런 게 실제로 있죠. 근데 조금 이따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그 비난이라든가 뭐 또 비판이라든가 문제 제기 이런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 판사들, 법관들 또 법원 조직 자체가 치외법권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점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고 또 뭐 거취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국회의원들이 뭐 야당 국회의원들은 뭐 저희들도 야당일 때 그랬습니다만 뭐 대통령에 대해서 물러나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그런 관점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 앞서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탄핵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 단계로 지금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입장을 하는데 탄핵이라는 언급도 나오고 있어요. 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잘못한 점이 있으면은 비판 받으면 되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장에 대해서 잘못한 점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재명 당시 이 대표의 선거법에 대해서 판결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한 거를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잘못됐다라는 거죠. 개별 판단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차대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원 합의체로 했습니다. 그래서 12분의 대법관이 참석을 해서 이제 법원 행정처장은 빠졌고요. 그중에 10분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에 동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 10분이 뭐 성향이 다 뭐 보수적이거나 또는 뭐 국민의힘이 임명을 했거나 이러지 않아요. 성향이 진보 성향도 있고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추천받으신 분도 있고 한데 12분 중에 10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은 유죄다라고 얘기를 해서 판결을 해서 보낸 거고요. 그리고 배당된 지 39일 만에 했는데 이거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은 3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 마치 대법원장 혼자서 독단적인 판단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거나 날짜를 어긴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오히려 1심과 2심이 각각 6개월과 3개월 했어야 되는데 1심을 2년 2개월씩 끌었던 게 오히려 잘못됐다. 선거법을 이나 재판 관련된 법을 어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절차상 하자가 대법원에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1년 안에 판결이 났으면 모든 게 깔끔해졌을 텐데 그 본인들한테 불리한 판결했다라고 해서 한 명을 콕 찍어서 하는 거 잘못됐다. 10명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정치인들이 이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과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의 거취를 비판한 것은 굉장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야 다들 지금 지방선거 출마하겠다고 더 세게 발언을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사실상 대변인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견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대통령 탄핵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이 발언을 거두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나선 부분이 의심하고 있고 저희가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사법까지 장악하려는 독재 의도 아니냐라고 보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일단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제 한번 정리는 했습니다.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바도 없고 논의 계획도 없다. 그 원칙적 공감이라는 이게 부연 과정에서 나온 그렇습니다. 이 단어 때문에 이 파장이 좀 일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이제 법원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시고 가시죠. 그 지기현 판사의 구속 기간 계산법 그리고 정말 초스피드로 공직선거법을 처리한 것, 이 두 가지는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거는 적법을 가장한 이건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법원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입장이 있고 그 입장을 근거로 그다음 모색을 해야 되지. 이 부분을 덮고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사상 누각입니다. 논리적으로도. 그래서 그 부분은 법원에서 꼭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이제 뭐 우상호 수석이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뭐 일단락은 됐지만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제 서로 좀 오해가 생겼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일 큰 거는 오독이라고 이제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일이 조금 더 붉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이야기 특히 처음에 했던 이야기 그 맥락을 보면 특별한 의견은 없다. 특별한 입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좀 본인의 생각도 좀 섞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해와 분란을 일으켰는데 뭐 그 부분은 뭐 일종의 해프닝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좀 권칠승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서 헌법이 보장한 상권 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상권 분립 훼손에 대한 생각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상권 분립 훼손이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법부 소속의 국회의원은 뭐 대통령도 물러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 많던데 지금 이렇게 명백한 사법농단의 사실에 대해서 입장을 요구하고 또 거취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그 뭐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특히 또 상권 분립의 근간을 훼손한다. 여기는 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도 보면은 법관들이 뭐 위법 행위를 하거나 뭐 사법농단 이런 걸 하면은 이 탄핵할 수 있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요. 오히려 하지 않는 게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법원 조직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원이 일하는 방식을 그 규정하는 법이죠. 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조직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국회에서 일하는 방식에 대한 법을 정하면 그 법 속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의 큰 틀이기 때문에 상권 분립 훼손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희정 의원님한테는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 서열이 있다. 국민 뜻을 가장 잘 나타내는 건 선출 권력이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본적으로 헌법 정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구나. 대통령께서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가지고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변호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가 입법, 사법, 행정 간에는 서로 우위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입법이 가장 높이 있어야죠. 그죠? 그런데 사법 행정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하나가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직접 선출한 대통령도 전혀 국민들이 관여하지 않은 헌법
재판소를 통해서 탄핵이 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라면 직접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탄핵은 국민들이 직접 전체 국민 투표를 하지 않는 이상은 탄핵이 될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하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선출된 권력도 임명된 권력에 의해서 탄핵하는 게 바로 이런 여러 가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입법이라든지 적용이라든지 판결이라든지 법의 활용 방법도 세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지금 절대 권력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 선출된 권력 운운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헌법 인식이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헌법 파괴다라는 것을 본인 입으로 증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는 권칠승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슨 적법을 가장한 위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위법에 대해서 못 밝히고 있잖아요. 대법원 합의체에 의해서 12분 중에 10분이 선거법상 유죄다라고 판결해서 돌려보낸 거를 이게 무슨 사법농단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걸 어느 국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진작에 633에 의해서 판결이 됐어야 되고요. 1심은 6개월입니다만 대법원은 3개월로 둔 이유가 뭐냐면 그 법적으로 이 정확한 적용인지 아닌지만 판결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3개월 내인 39일의 날짜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법농단이라고요? 헌법 뒤집자는 얘기죠. 한 명이 한 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이 대법원을 손댄 대표적인 나라들이 이제 뭐 있잖아요.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네. 그 부분도 저한테 좀 이따 발언할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네. 사법부를 손대면 민주주의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보여주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제가 좀 이따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그 대통령의 발언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권 의원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뭐 내란 전담 재판부 때문에 나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원도 정부처럼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 정하는 방식의 그 조직 속에서 일하는 헌법기관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한다면 이런 논란이 상당히 좀 없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상권 중에서 그래도 재량권이 가장 많은 곳이 국회입니다. 입법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사법권은 국회에서 정해준 법률을 근거로 본인들의 일을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입법권이 가장 재량권이 많은 권력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이의가 없습니다. 그건 다수설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번 그 대법원에서 있었던 그 공직선거법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법적인 이론에서 이 듀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 아닙니까? 6만 쪽이 넘는 기록을 뭐 실제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이틀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법은 6개월, 3개월, 3개월 이렇게 법의 규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두 분이 계속 대립을 하시니까 이제 이틀이라는 거고 배당된 지가 한 30여 일이라는 39일. 말씀을 그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으셨을 것 소부에 같습니다. 갔던 거를 이제 다시 왔으니까 네.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건 한 이틀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동의했는데 무슨 말이냐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과정을 뒤튼다면 이런 게 농단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네. 좀 전에 김희정 의원님 아까 하시고 싶었던 게 사법부가 좀 무너졌을 때 그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사례를 그래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원칙적인 것과 사례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이게 사건 배당에 강제성이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어떻게 사건을 맡을지를 임의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특정인에게 원하는 재판 이렇게 탁 매가매수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법관 구성도 외부에서 관여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법관을 손대려고 하는 흐름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찍어내고 재판 형태는 특별재판부로 가고 그리고 대법원 수는 늘려서 대법관 수는 늘려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다 추가로 임명하고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이 사실 베네수엘라
차별했을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있을 때 본인 입맛에 맞게 대법 간수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우리가 목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라를 따라하겠다고요? 그거는 잘못된 교훈을 제대로 인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김희정 의원님 그거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법원조직법을 좀 바꿔서 내란 전담하는 부서를 하나 두는 건데 그게 왜 위헌이냐고 합니다. 예. 헌법상 전담 부처를 뒀던 경우에는 특별재판부 이런 경우에는 헌법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부칙 조항에 넣었을 경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규정이 헌법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현재 있는 뭐 가사재판부니 뭐 특허법 재판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경우도 특정 사건을 찍지는 않습니다. 그런 종류를 정했고요. 그리고 사건 배당을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법관 구성도 외부에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특별재판부하고는 굉장히 다른 얘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론하시죠. 그런데 뭐 전담재판부 이 부분도 대법원장이 임명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입맛대로 법관을 골라서 임명한다든가 뭐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를 문제 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이제 그거야 뭐 다양한 의사결정권자들이 들어오니까요. 네. 특검을 구성할 때도 원래 여야가 같이 했었는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 빼고 다른 야당이랑 추천해서 최종은 대통령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다양하게 추천해서 고르게 했어요. 이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관 추천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본인들 입맛에 맞는 단체들로부터 추천받아서 결국 본인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왜 이 구성 자체도 법원에 맡겨둬야 됩니다. 예전에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에서 전혀 추천이나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해충돌의 그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번에 특검 임명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전례에 따른 것이고 또 합리적인 것입니다. 문진석 의원 얘기도 앞서 인터뷰에서 들어보니까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만약에 국회가 참여하는 부분에 자꾸 위헌 논란을 제기한다면 그 부분은 좀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런 부분들 그 기술적인 부분들은 얼마든지 뭐 협의에 가서 또 뭐 만약에 위헌적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뭐 덮어 나가는 것, 회피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원천적으로 이런 논란이 생기게 된 것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없고는 지금 하고 있는 논의들이 언제든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원이 먼저 왜 이런 재판부가 필요한지에 대한 입장 표명이 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군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꿀 수 있어 이거 겁박하는 거잖아요. 재판 결과 마음에 안 들면. 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당당 토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강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잠깐 더 체크하고 갈게요.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죠. 전현희 의원이 내란 전담재판부 외에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전담할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 어떤 배경인가요? 저는 뭐 내란 재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두 개는 시급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사안의 무게로 보나 또 전략적으로 보나 그 부분은 조금 뒤로 미루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또 내란 재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어떤 여론에 대한 어떤 호소 이런 게 조금 더 급하다고 보고요. 뭐 당에서도 아마 전현희 의원 의견을 일단은 개인적 의견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더 진척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요즘 네. 저 지방선거 앞두고 계신 분들이 실제 법에 맞거나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보는 게 아니라 극성 지지자들 보고 자기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운동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여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봅니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내임 전신이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는데 구형 내용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희정 의원. 네. 국회에서 선진화법이 등장한 이후에는 물리력을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소위 복도에서 연좌 농성하고 구호 외치고 뭐 이런 행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물리력을 동원한 거 해도 사실은 중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징역형을 선고를 했어요. 그럼 앞으로 국회는 그냥 막 그대로 입 닫고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그냥 총선 끝난 이후에 그냥 소수당이 되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거수기만 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판결 과정에서 국민들이나 아직 판결은 아니죠. 판결이 아니라 구형 네. 과정에서 상당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당시 이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대표가 사실은 빠루나 해머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것까지 이제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가 동원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마치 당시 국민의힘 그리고 나경원 대표가 등장시킨 것처럼 성과 그 기계 이름을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놀리듯이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만 이제 이 수사를 받았던 게 아니라 당시 박범계 의원님과 네. 그리고 민주당 보좌진들도 똑같이 재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형도 하지도 않고 재판 질질 끌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공정하지 못하죠. 이 구형 내용. 물론 판결은 아닙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속으로 좀 놀랐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형량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네. 그리고 그때 패스트트랙 사건 때 그 복도에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때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경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이게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사실 이제 몸싸움을 그렇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폭력적 행위로 이렇게 그렇죠. 이제 뭐 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기도 하겠죠. 네. 하는데 제가 좀 자세히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이배 의원 감금 사건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네. 그게 조금 중하게 판단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 특히 이제 최이배 의원이 법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감금 해제를 논의하기도 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와 통화한 뒤 풀지 않은 걸 보면 지도부가 작심하고 나를 감금한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뭐 법을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뭐 소위 말하는 빼박 증언이 나오면 아무래도 뭐 달리 판단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권 의원님도 조금 과한 구형량인 것 같다는 제가 예측했던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최이배 의원의 전 의원의 증언 같은 경우는 지금 와서 이제 제가 이제 찾아본 것이죠. 왜 이렇게
구역량이 많은가 예상보다 많은가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뭐 나경원 의원은 일상적 정치라고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저도 뭐 일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저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일상적 부분을 넘었지 않았나 싶고요. 원천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국회 내 의사결정 과정을 원만하게 못하고 법정으로까지 이렇게 끌고 가게 된 것 여야 간의 이 정치력 부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검찰 구형 단계니까 법원의 최종 판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국회 법사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또 시끄러웠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김희정 의원님? 좀 전에 패스트트랙 관련돼서도 권칠송 의원님이 진짜 여야 의원들이 합의로 풀지 못하고 이렇게 법정까지 들고 간 거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공감합니다. 원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루에 2명의 의원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민주당 국회의장이 이 사보임을 막 한 거예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사임시키고 보임시키고 그래서 거의 말 이용하듯이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위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해당 당이 결정한 의원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항의하는 과정에 이제 이 패스트트랙 관련된 논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 법사위에서 거의 유사하게 일어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 당 간사는 다른 당에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기 당의 대표 선수를 뽑는 겁니다. 위원장은 사실은 여야를 같이 다 아우러서 위원회를 통과하는 사무를 보는 거고요. 네. 그런데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각 당의 간사를 둬서 위원장이 한 명 한 명을 접촉을 못 하시니까 각 당의 간사를 통해서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조정하고 회기를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얘기하자면 프로야구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롯데자이언츠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권 의원님 어디 응원하세요? 뭐 이러는데 야 응원하다 말고 야 상대당 주장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팀이 바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가오는데요. 네, 아니 야 저 주장이 좀 거친 것 같아. 막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랑 경기하려면 저 주장 안 바꾸면 우리랑 경기 못해.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까지 국회에서 없었던 사례입니다. 심지어 법사위원회는 국회에서 사실상 그 단원제임에도 불구하고 상원과 같은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를 보냈고 또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자구수정이나 이 법의 아래 위 이런 거 따지면서 권위를 저희가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가장 품격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 법사위원회에서 가장 선수 높은 추미애위원장이 가자마자 가장 더티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 굉장히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남의 당 간사까지 이렇게 손댑니까? 네, 권 의원님. 네. 이제 뭐 간사 선임이 상임위에서 표결까지 간 거 저도 처음 봤고. 네. 네. 그런 장면은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이제 아까 프로야구에 빗대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 선수가 뭐 벤치 클리어링을 아주 자주 유발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면 뭐 빈볼을 던지기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죠. 뭐 그런 과정이었는데 뭐 그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벤치 클리어링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아까 뭐 법원 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왜 지금 하필 나경원 의원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예. 이게 이제 서로 그냥 원만하게 해결될 때야 뭐 그런 설명이 필요 없죠, 당연히. 근데 설명이 필요한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츄에이션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그동안에 뭐 계엄, 옹호, 윤석열 면회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받았던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법사위에 오는 거 가지고는 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입장 표명을 좀 하고 뭐 사과나 유감이죠. 이런 입장 표명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더라면 서로 좀 그 정치적 타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예.
저희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에 계엄 옹호한 의원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계엄을 옹호한 적 없습니다. 계엄은 그래요? 명백하게 잘못됐습니다. 아까 듀 프로세스 말씀하셨듯이 탄핵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적인 하자를 문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은 인용됐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왜 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법사위에 원래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이 맡아오던 게 관례였는데 그 관례를 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처음에는 그걸 가져갔어요. 그런데 2번씩이나 법사위원장 공석을 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전당대회 출마하시느라고, 한 번은 이준석 위원장이 소위 법사위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죠.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사실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회 관례대로라고 하면 우리 나경원 의원한테 줘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지 않고 최다선인 이제 추미애 의원이 이제 법사위원장으로 왔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오랫동안 국회에서 같은 경험이 있고 서로 선수에 비례해서 무게감 있게 국회를 모범적으로 잘 이끌려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간사는 초재선이 하는 자리인데 5선이 100번 양보해서 국회를 원활하게 잘 이끌기 위해서 그동안의 협상 경력이나 법적인 지식 이런 거를 감안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한두 핑계가 아니에요. 주기 싫으니까. 그런데 뭐 패스트트랙 관련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바로 뭘 얘기를 했냐면, 그럼 박범계 의원님은요? 박범계 의원님도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똑같이 검찰 수사받고 있고 재판받고 있는데 법사위 간사도 하셨고요. 심지어는 법무부 장관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안 맞으니까 또 다른 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뭐 남편이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 또 저희는 얘기하죠. 법사위원들 중에 남편이 변호사인 분도 있고 가족이 변호사인 분도 있던데, 그럼 이거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서로 본인들한테 적용은 안 시키고 남의 당 안 되는 얘기만 찾아내면서 오랜 국회 관행을 깨고 남의 당의 간사까지 침해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권 의원님, 좀 반론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뭐 일단 나경원 의원은 뭐 한남동에 가서 국민들의 일반 정서와 전혀 다른 그런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신 분이고요. 또 윤석열 면회를 갖고 이런 거를 계엄 옹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외형이 그렇다라는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법사위원장을 뭐 야당이 맡는 경우도 있고 여당이 맡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과거를 쭉 봤는데 무슨 법칙성을 따지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서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실제로 해야 되는 일들은 법사위가 이 가장 중요한 사실 상임입니다. 그 모든 법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법사위에서 또 간사를 잠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곳인데 지금 거기가 정쟁의 현장이 돼버려서 일을 언제 하지?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거기 특히 이제 법안 소위 같은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이제 좀 우려를 하실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빨리 좀 해결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양 좋게 빨리 해결되기를 저도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게 상대 주자라는 말, 프로야구에서, 그리고 벤치클리언이라는 말, 이게 아주 청취자 여러분도 쉽게 이게 들어오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권칠승 의원님이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시는데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당토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정격기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미 간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과 이익금 배분 등과 관련해서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격 인터뷰, 이번엔 한미 관세 협상 진행 상황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관세 협상 총론에는 합의하고 강론에서 지금 입장차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협상이 약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는 뭔가 서로가 원하는 바가 지금 잘 안 맞는다. 뭐가 안 맞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하기로 한 것에서 투자를 어디다 갈까?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투자, 여기 뭐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융자도 들어가 있고 융자에 대한 보증도 들어가 있는데 미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늘려야지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기 내 트럼프 임기 내 투자를 아마 다 마치라고 할 것 같고요. 아하. 그리고 그 투자에서 이익이 나왔을 때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얘기. 결국은 얼마 전에 일본과 이제 MOU를 맺었잖아요. 협상 결과가 이렇게 문서화가 일종으로 됐는데 보면 굉장히 일본이 불리한 조건을 다 받았거든요. 그것 비슷한 조건들을 한국에도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 근데 우리는 얼마 전에 VIP께서도 그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국익에 위반되는 것은 받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이 기본 방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얘기도 해주셨는데 일본은 어떻게 합의가 됐나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 협상을 저번에 저희처럼 7월 말에 우리보다 조금 먼저 협상을 마무리를 하고요. 다만 문서화를 시키진 않았었는데 그래서 뭐 관세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도 지금 27.5% 맞고 있는 걸 15%로 낮춘다 이런 걸 하고, 아무래도 일본 입장에서는 자동차가 워낙 미국에 간 수출품 중에 큰 덩어리이다 보니까 자동차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최근 들어서 문서화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서화를 했을 때 일본은 투자 금액이 한 5천억 달러 정도 되고 우리나라보다 약간 큰데 GDP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한 2배 반 정도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규모 측면에서 5천억 달러 크지만 또 일본은 나름대로 뭐 자기들끼리는 요거 대출이랑 융자 보증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협상이 7월 말에 나오고 나서부터 조금 양쪽의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일본의 얘기는 좀 일본에 유리한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미국은 굉장히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때마다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일본 정부가 그때마다 나서서 미국 얘기 그거 우리 그렇게 협상한 바 없다 이렇게 해서 서로 막 정정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요거를 이제 MOU를 맺었는데, 그래서 일본산 자동차가 미국으로 갈 때 관세율 아까 27.5에서 15로 낮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발효가 된 게 16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고 그렇게 돼서 이제 일본은 협상을 마무리를 지금 진행하는 건데 여전히 모호성은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제 대미 투자 부분이 우리도 지금 서로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됐어요? 일본은 5천억 달러 하기로 하고 그 당시에는 협상을 맺었을 7월 말 당시에는 모호하게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본의 그 내각에 있는 관료들이 나와서 전략적 모호성이 오히려 되게 좋다고까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트럼프 임기가 앞으로 한 3년 반 좀 안 남았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늘려가면서 시간을 벌어가면서 뭐 협상할 거 해가면서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일본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미국도 그 전략을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치 스케줄을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전에 기시다 내각의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그렇게 굉장히 인기가 많지는 않았고요. 네. 그리고 본인들의 정치 스케줄이 있어서 좀 협상을 서두른 경험이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4,163억 달러라고 하는데 8월 말 기준으로 이 3,500억 달러 직접 투자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를 한다? 그럼 원화를 달러화로 바꿔서 미국에다 투자를 하는 건데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얼마 전에 김영범 정책실장이 나와서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우리나라가 환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1년에 달러를 바꿀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한 2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하루 거래일 따졌을 때 한 1억 달러 정도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맥스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것보다 더 많이 우리나라가 달러를 바꾸게 되면 아무래도 달러가 우리가 수요를 너무 많이 하고 원화가 시장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이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적으로는 달러가 좀 약세인 상황인데 원화는 지금 1,390원대에서 잘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 저희가 IMF 외환위기 때 한번 그 환율로 한번 크게 그렇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통화 스왑이라는 게 우리나라 통화를 미국에다가 맡기고 정해진 환율로 달러를 빌려오는 겁니다. 일종의 외환에 있어서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빌려왔던 걸 나중에 정해진 환율로 미리 약정된 환율로 갚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달러가 필요할 때 그렇게 해서 달러를 조달함으로써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달러를 융통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인데요. 지금 요거는 미국은 기축통화국들 뭐 EU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기축통화국들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무제한으로 상대국이 원할 때 스왑을 해주는 걸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들은 주로 뭐 경제 위기가 있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아니면 코로나 때 이럴 때 한시적으로 했던 경험만 있고 두 차례 있죠. 예, 두 차례 있죠.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요거 대미 투자 요만큼 필요하니까 우리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레버리지 차원에서 지금 제안하는 건가요? 저는 약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이 이런 걸 해주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예, 그렇고 지금 대미 투자를 약정한 나라들도 워낙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해주기가 또 미국도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이 투자금 회수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나오는 얘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종의 투자 합작법인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우리가 돈을 달러로 바꿔서 집어넣습니다. 미국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행정부가 원하는 데다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가 투자한 원금이 있잖아요. 그 원금을 다 갚기 전까지는 뭐 얼마 전에 나온 안이라고 하는 게 5대5로 나누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원금을 다 갖고 나서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그런 식의 생각을 미국은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일본의 경우는 1대9 그러니까 9대1의 합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훨씬 우리나라보다 불리한 입장으로 딜을 받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연구였는데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 좀 진보적인 단체라고 하더라고요. 이 한국이 15% 관세에 3,500억 달러를 내는 것보다는 그냥 25% 관세 때려 맞고 협상을 파기하는 것도 열 카드 중에 하나일 수 있다. 뭐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도 내놓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경제학자들이 숫자로 계산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이게 그 아침부터 숫자 얘기 말씀드려서 청취자분들한테 죄송한데 그 우리나라 1년 작년 대미 수출이 1,28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한 연구기관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상호관세 25%를 했을 때 우리나라 대미 수출이 한 11% 정도 준다라는 결과가 있어요. 그럼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1,280억 달러에 11%니까 한 130억 달러. 그리고 트럼프 임기 한 4년 안 남았어. 그 계산해 보면 3,500억 달러보다 적다라는 건데 두 가지가 저는 중요한 또 이슈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나라만 25%를 맞았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출 경합도가 미국에서 높은 나라들이 어디냐면 독일이랑 일본이거든요. 그럼 EU의 15% 관세, 일본의 15% 관세인데 만약에 우리나라에다가 25% 관세가 됐을 때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런 으름장을 놨습니다만 향후에 반도체랑 의약품에다가 관세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 대해서 최애국 대우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해줄 것이냐. 지금 우리나라 투자 같은 것들을 일부 철회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일종의 저희가 괘씸죄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이것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 사실 트럼프라는 사람을 저는 잘 예측이 가능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되지 이렇게만 그냥 숫자적으로만 따지는 건 조금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군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레버리지 같은 것들, 뭐 조선업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또 협상을 좀 더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조선업
마스카 프로젝트 확실히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7월 말에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관세 협상, 그다음에 이번에 정상회담을 보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 미국이 뭔가 조선업에 대해서 굉장히 가려운 부분이 있구나,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분명히 카드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카드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번에 저희 그 노동자분들 구금 사태 같은 것도 사실 이번에는 배터리 공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향후에 반도체나 조선이 들어가면 인원이 더 많이 가야 됩니다. 초기에 세팅을 잘 해놔야지 거기서 안정적으로 생산품들이 수율이 좋게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비자 문제까지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계기로 오히려 오랜 수건이었던 비자 문제는 좀 해결 가능성이 엿보이나요? 이게 우리가 2013년부터 미국이 요청을 해왔던 사항인데요. FTA도 맺었고 우리나라 그리고 또 바이든 행정부 때문에 우리나라 워낙 대미 투자가 많아서 그때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근데 2013년부터 지금 10년 넘게 우리나라는 요청하는데 미국에서는 의회에서 지금 계속 통과가 이게 이제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입법 사항이거든요. 비자의 카테고리를 새로 만든다거나 쿼터를 정한다거나 이게 의회 통과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 의회에서 적극적이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는 트럼프의 영향으로 더 의원들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좀 어려운 분위기가 되고 있고 지금 상원, 하원 뭐 약간의 마진이긴 합니다만 다 공화당이 다수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조금 공론화하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협상에 대해서도 조금 이런 협상의 그 비자를 위한 협상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일이 좀 걸리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격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